오늘은 이제 운동 중 산염기 균형, 그리고 체온 조절, 유산소성 훈련과 무산소 효과, 이렇게 세 챕터를 다룰 거고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부하의 원리는 몸에 그 역치를 넘어서는 부하가 있어야지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원리겠고요. 그 특이성의 원리는 특정 목적을 갖고 운동하면은 특정 목적에 맞는 근성장을 한다.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는 꾸준히 해야지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에서는 구술 시험에서 인체 예비 등각에 대해 구술하시오 이러면은 정의, 목적, 방법, 주의사항 순으로 쫙 설명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이 뭐냐? 산은 그 수소 이온이 방출하는 문제라고, 수소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은 pH는 반면에 감소하게 돼요. 염기는 수소 이온과 결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이온을 뺏어오는 거죠. 혈중에 돌아있는 수소 이온이나 세포 내 수소 이온을 뺏어오는 게 염기예요. 이제 몸이 산화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아, 이 산화라는 게 수소 이온이 증가하는 거구나. 이제 염기화 되는 거는 수소 이온이 뺏기면은 염기화가 되는 거구나. 이 수소 이온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동할 때 보통 몸이 산화가 많이 되겠죠. 이제 운동 중에 어떻게 수소 이온이 생성되느냐? 골격근의 이산화탄소, 탄산 생성,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결합하면은 수소이온과 중탄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소이온이 생기니까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산은 해당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인데, 젖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글리코겐이 피루부산염이 젖산염이 되는 거를 이제 무산소 해당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생기는 젖산과 젖산염이 다른 게, 젖산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자마자 바로 분해가 돼서 젖산염과 수소이온이 하나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수소이온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산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TP가 분해가 될 때 ATP랑 물이랑 만나요. H2O랑. 그러면은 ADP랑 인산염 그리고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ATP랑 ADP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ATP가 이거죠. 아데닌에 인산이 3개 결합한 거. ADP는 아데닌에 인산 2개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출될 때 수소이온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으로 수소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중에 몸이 산화가 될 수 있다. 이 공식을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하면은 수소랑 중탄산염이 된다. 근데 반대로 수소랑 중탄산염이 결합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될 수도 있겠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몸이 산화가 되면은 이 수소이온을 빼야 되니까 반대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몸이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중탄산염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산염기로 인한 장애가 뭐가 있느냐? 몸이 산화가 되려면은 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단거리 달리기, 중단거리 달리기, 이런 스포츠에서 산염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산염기 장애가 운동 수행력을 굉장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산염기 장애가 생겼을 때 금방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좀 더 운동 수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우리 몸에는 산염기 완충제가 있어요. 세포 안에도 있고 세포 바깥에도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산소가 된 몸을 좀 염기화 시켜주는 물질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중탄산염, 인산염, 단백질, 히스티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 수소 교환체랑 MCT라고 하는 모노카복실레이드 전달체, 보통은 NH랑 MCT라고 그래요. 얘네도 몸이 산화가 돼서 수소가 엄청 많잖아요. 젖산염과 H+가 엄청 많은데, 이거는 세포 외에 나트륨을 받아들이고 수소이온을 내보내요. 수소 내보냈기 때문에 산화의 완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CT도 마찬가지로 내보내기만 해요. 젖산염과 수소이온을 같이 내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포 내 완충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체내 MCT 양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더 향상이 되겠죠. 속근이 지금보다 훨씬 산을 더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속근 내에서의 MCT의 완충 능력이 향상이 되면은 전체적인 완충 능력이 향상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은 유산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산을 한번 에너지 전환하기 때문에 속근에서의 완충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외에는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완충을 똑같이 할 수 있고, 근데 이 단백질은 완충작용을 메인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작용 효과는 되게 적다고 볼 수 있고,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해주는 거는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산화를 좀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더 완충 능력이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중탄산염입니다. 몸이 산이 증가했을 때 중탄산염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탄산이 돼요. 수소 2개, 탄소 하나, 그리고 탄소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H 2개, 탄소 하나, 그리고 O 3개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분해가 돼서 H 2개, 탄소 하나, 탄소 3개 이렇게로 바뀌는 겁니다. 이 개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몸이 산화가 되면은 중탄산염이 수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바뀌고, 저 이산화탄소 숨 쉴 때 나오죠. 그렇게 숨 쉴 때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산을 좀 내보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염기가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결합을 해서 탄산이 되고 수소이온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염기화됐던 몸이
몸이 pH가 낮을 수 있겠죠. 이런 보충제가 다 완충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는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해가지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주는 거고요. 이 신장에서는 중탄산염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산염기 균형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보면은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떨어지죠. 몸이 산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때 혈중 중탄산염도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반대로 저산염은 증가하고 운동이 증가할수록 pH 떨어지고, 또 뭐 당연한 말이겠죠. 운동하면은 헉헉거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호흡 보상을 통해서 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내가 먼저 완충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외가 2차적으로 완충 작용을 한다. 자, 다음은 체온 조절 파트고요. 저희 몸은 37도로 항상 유지가 되죠. 이때 저희 몸이 만드는 그 열이랑 저희가 잃어버린 열이랑 균형을 잘 맞아야 돼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저희 몸에서 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수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생성하는 경우나 추우면 막 몸 떨리죠. 소름 돋고. 그리고 이제 티록신과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호르몬이 나와서 불수기적으로 열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열 손실은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열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열 평형을 이룰 때 모든 체온 조절은 시각교차 전방 시상하 POAH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뇌하수체 시상하부 이 얘네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오더를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모든 명령과 호르몬들이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게 신체의 명령 신호잖아요. 시상하부에서 대부분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POAH에서는 이 체온과 관련된 명령들을 통제하는 곳이고요. 심부가 더울 수도 있고 피부가 더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신호를 POAH가 통합을 해요. 피부 혈관 확장하든가 땀을 분비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반대로 추우면은 피부랑 심부로 느꼈죠. 몸이 떨리게 하던가 이제 피부별을 숙취시키던가 카테콜라민 분비하던가 티록신 분비하던가 이런 식으로 POAH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체온 변화는 운동 빡세게 하면은 덥죠. 그리고 이 시상하부는 뭐 심부 온도 상승 감소해서 땀나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운동 안 할 때보다 유지되는 체온이 좀 높아요. 심부 온도는 밖이 더워서 심부 온도가 오른 게 아니라 운동을 빡세게 해서 심부 온도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대부분의 열 손실, 운동하면 열이 오르니까 열을 내려야겠죠. 그거는 대류, 복사, 전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증발이에요. 근데 이게 날이 뜨거우면은 거의 이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얼만큼 증발을 잘하냐, 이게 체온 조절을 얼만큼 잘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운 데서 운동하면은 몸이 뜨거워지고 땀 많이 나고 이제 체액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더운 데서 일하니까 땀이 많이 났대요. 더운 데서 하니까 심부온도 올라갔대요. 더운 환경에서 운동하면은 어떠한 운동 수행력이 정화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심혈관 기능 장애예요. 체온 상승하게 되면은 피부로 피를 막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 증발시켜야 되니까 땀내서. 그렇게 되면은 운동할 때 근육으로 피가 가야지 근육이 많이 쓰이겠죠. 펌핑이 되고. 근데 근육으로 갈 피가 피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 수행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심혈관 기능 장애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근육 내 pH가 감소해요. 산화된단 말이고 글리코겐이 떨어져요. 에너지 떨어지고 몸이 산화되고 뭐 활성산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하된 운동 수행력이 나타난다. 중추신경 기능 장애, 이거는 운동할 때 태양 볕에서 운동하면은 이제 운동이 잘 돼요. 그런 게 덥고 목마르니까 힘들다. 이거를 중추신경의 기능 장애라고 적어놨어요. 이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운동하게 되면은 그 더위에 적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혈장량이 증가해요. 이제 땀으로 피를 좀 써도 괜찮은 거예요. 땀 배출량도 증가하고 땀에서 염분 소실 감소하고 피부 혈류량 감소하고 열 충격 단백질 합성 증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열에 수능을 하게 됩니다. 이 수능 전에는 심박수나 심부 온도가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능 후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추운 환경의 운동도 있는데 추위에서의 운동은 더위에서의 운동만큼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이제 추위에 노출되면은 뭐 혈류 감소해서 열 줄인다. 이거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이제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파워 운동 생리학에서는 운동 중 탈수를 예방하려면 운동 전 3시간 이내에 400에서 800ml의 음료 섭취하고 운동 중 매 10에서 15분마다 150에서 300ml 음료 섭취, 그리고 운동 후에 체중이 빠진 거에 150%만큼 물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의 정수라는 책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다르다. 그래서 구술시험에서 대답을 할 때 정확한 단치를 말해줘요. NSCA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냉각이 뭐냐면은 더울 때 이제 운동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냉찜질해서 심부 온도랑 피부 온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같이 10도가 올라가도 다른 느낌이겠죠. 그걸 사전 냉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 있으실까요? 예.
더위에서는 이 증발을 위한 열 손실을 빨리 증가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적으로 딸이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울 때만 카테콜라민, 아민성 호르몬이랑 티록신이 분비돼서 몸에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저희 몸에는 열을 내려주는 호르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산소성 훈련과 무산소 효과, 여기서는 운동에 7가지 원리가 있죠.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은 제일 1단원 첫 챕터에서 다룰 텐데, 여기서는 과부하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자극에 주의하여 적응이 일어나며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특이성은 이제 목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된다. 가역성의 원리는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VO2 max는 유산소소 능력을 의미해요. 얼만큼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느냐, 얼만큼 능력이 되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파워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 VO2 max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고 50에서 85% 강도가 꽤 높습니다. 이걸로 세션당 20분 이상, MICT는 중강도 지속적 운동이라고 해서 일정한 강도로 쭉 운동을 MICT라고 해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히트라고 그러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즘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VO2 max는 유전이 반입니다. VO2 max가 증가하려면은 유산소성 시스템이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근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근섬유 양의 변동성이 45%가 유전이래요.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유전으로 결정했네요. 또 이제 심장 크기도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이제 최대 심박 출량도 유전이고, 이 유전자는 훈련을 똑같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좋아진다. 이것도 유전이래요. 그래서 유전이 되게 많은 걸 결정한다. 정맥에서 피가 들어오겠죠. 피가 들어오면은 심장이 커지겠죠. 커졌을 때 부하를 이제 전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동맥으로 나가죠. 여기에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그 저항값을 후부하라 그럽니다. 나갈 때 저항이 적고 이 컸을 때 용량이 커야지 1회 박정이 커지는 거예요. 배수구가 넓어야지 피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이때 전부하를 증가시킬 요인이 뭐냐? 피가 많으면 돼요. 용적이 꽉 차니까. 정맥 활류량, 정맥에서 들어오는 피가 많아야겠죠. 혈액 충만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꽉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되고 많이 들어와야지 전부하가 커지겠죠. 좌심실 용적, 좌심실에서 피를 쏴서 동맥으로 나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좌심실이 또 커야 된다. 이게 전부하를 결정할 요인입니다. 수축력이 세게 짜면은 많이 나가니까 수축력 중요하겠죠. 배수구가 커야지 당연히 1회 박출 증가하겠죠.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심박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220 빼기 나이가 최대 심박수잖아요. 심박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1회 박출량이 거의 유일한 심박출량 결정 요인이다. 그리고 산소 섭취량, 이게 증가하려면은 동맥으로 피를 싸서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지 섭취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으로 나간 피랑 정맥으로 나간 피의 산소 차이, 그게 커야지 VO2 max가 높아집니다. 동맥에서 100이 나갔는데 20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가스 교환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결정 요인이 근육의 혈류량, 그리고 모세혈관의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많냐. 미토콘드리아가 유산소성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여기서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해요. 세포 사이사이로 모세혈관이 쫙쫙 잘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가스 교환을 할 수 있게끔 피가 잘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해요. 이제 밀도가 증가해서 근육 내 혈류 감소하고 유리지방 전달 증가하고, 이 유리지방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유산소성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훈련 전 근섬유랑 훈련 후 근섬유를 비교한 건데, 미토콘드리아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력 훈련은 EPOC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산소 부채라 그랬는데,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 운동 강도가 올라갈 때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만큼 섭취를 못하다가 끝났는데도 추가로 막 헥헥대고 있는 거, 그거를 옛날에 산소 부채, 지금 산소 결핍이라 그러는데, 운동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산소를 섭취해서 산소 결핍을 좀 줄여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은 유리지방 산화 증가, PFK 활성 감소, 이거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유산소성 시스템이 많이 증가하고 ATP PC 시스템이랑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포스포프록토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인데 무산소 해당 과정에서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루부산 생성이 감소해요. 피루부산은 이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부산물이죠. 피루부산이 젖산염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생성이 감소했으니까 젖산염과 수소이온도 생성이 감소되겠죠. 그럼 수소이온이 줄었네? pH 유지되겠죠. 이게 지구력 훈련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mRNA라는 단백질은 근합성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일회성으로 운동했을 때 이제 운동 후 6시간, 8시간쯤에 가장 많이 증가했죠. 이때가 근합성이 빠바박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하니까 근육이 생겼네 라는 겁니다. 이제 근육 적응을 주도하는 1차 신호 전달 분자, 근육을 어떻게 적응하게 하느냐, 기계적 자극, 칼슘 농도, 활성산도, 인산 근육 에너지 수준, 2차 신호 분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은 칼슘 증가하고 ATP 분의 AMP 비율이 증가해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증가해요. 여기서 ADP라 그랬죠. P가 2개 붙어 있으면은, 이 인산이 하나 붙어 있으면 AMP라고 그럽니다. 이 P가 또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운동 많이 했으니까 ATP가 AMP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율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건우사 필기시험에서 지문으로 되게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름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게 이 짝대기를 다 그을 수 있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혹시 전이가 뭔지 아시나요? 옵는 거죠. 이거는 오른다리 훈련했어요. 근데 왼다리에 효과가 나타나느냐 보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고, 이거는 특이성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 운동을 한다면 효과가 나타나고 운동을 안 한 곳은 쓰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말할 때 근육 같은 경우는 2달까지는 괜찮다고들 많이 말해요. 유산소 같은 경우는 2주만 중단해도 8%, 84일만 중단해도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한 6주간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마라 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옛날 연구인데, 그냥 청년들한테 침대 위에 올라가서 6주 동안 누워만 있어라 했는데, 내려와서 심폐지구를 측정을 했더니 60대 노인이 된 거예요. 심폐지구 수준이. 여튼 유산소성 시스템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퇴화가 된다. 무산소 훈련입니다. 이 책에서는 SIT 훈련이랑 히트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이게 SIT고요. 히트는 VO2max 80에서 100% 강도를 이제 쉬었다가 뛰었다가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산소성 해당 과정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오늘 젖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피로부산이 젖산이 되고, 젖산으로 인해서 좀 몸에 산화되는 과정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젖산이라는 게 피로 물질일까? 라는 게 요즘 학계에서 좀 새롭게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젖산은? 아니라고.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젖산은 이게 핵심적인 원리가 아니고 산소가 부족했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물질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제가 좀 살을 좀 더 붙여 설명드리면은, 저희 몸에 젖산 없다 그랬죠. 젖산염이 있을 뿐이에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젖산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나오고, 피루부산이 이 젖산염으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해서 몸이 산화가 된다. 그래서 몸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이런 원리였는데, 그러면은 무산소성 시스템이 아닌 이제 유산소성 시스템, 장기간 동안 가볍게 뛰는 거는 무산소 시스템이 아니죠. 유산소성 운동을 할 때도 젖산이 생겨요. 그럼 왜 그러느냐 고 봤을 때, 유산소 시스템에서 피루부산이 생기고 피루산이 젖산이 되는데, 그 젖산이 크레스 에러랑 전자전달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때 유산소성 시스템에서도 젖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젖산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해되는 과정에 생기는 수소 때문에 생기는 게 원인이다 라는 게 최근 학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간단히 볼 건데요. 어깨는 크게 3개의 뼈로 이루어졌는데, 위팔뼈, 상완골, 어깨뼈, 견갑골, 빗장뼈, 쇄골,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뼈가 만나면서 위팔뼈와 어깨뼈가 만나는 견봉 위팔관절, 빗장뼈와 어깨뼈가 만나는 봉우리 빗장관절, 빗장뼈와 가슴뼈가 만나는 복장 빗절관절, 그리고 이 어깨뼈와 날개뼈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견갑 흉곽 관절까지, 이렇게 4가지 관절이 어깨 움직임에 다 같이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팔뼈가 팔, 어깨, 어깨뼈가 날개뼈, 빗장뼈가 가슴과 어깨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단단한 띠 같은 조직으로 관절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깨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습관성 탈구나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깨는 뼈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 관절이 팀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절 주머니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주머니로 뼈와 뼈가 만나 관절을 이루는 부위로 감싸 보호합니다. 이 주머니는 안쪽에 활먹이에서 윤활액을 분비하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깨 관절 주머니는 비교적 느슨하고 얇게 구성되어 있어 넓은 운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는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가 많이 늘어나 있고 겨드랑 주머니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넓힌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윤활 주머니는 뼈와 근육, 힘줄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깨 주위에는 여러 개의 윤활 주머니가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은 봉우리 및 윤활 주머니, 어깨뼈 봉우리 아래쪽에 위치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 시 자주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어깨 세모근 및 윤활 주머니는 어깨 세모근 아래쪽에 있으며 팔을 들어 올릴 때 마찰을 줄여줍니다. 부리돌기 및 윤활 주머니는 부리돌기 주변에서 인대와 힘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깨 밑근 힘줄 윤활 주머니는 어깨 밑근과 관절막 사이에 있으며 관절 전면의 움직임을 관여합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어깨 운동의 원활함을 돕지만 과사용
사용이나 반복된 움직임,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봉우리 및 윤활 주머니의 염증은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누워있을 때 더 아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육착성 관절 낭염, 오십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깨를 움직이기가 어렵고 통증이 매우 심해집니다. 결국 관절 주머니와 윤활 주머니는 단순한 부속 구조물이 아니라 어깨의 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이므로 평소 어깨 스트레칭이나 회전 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 이 구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과 힘줄은 단순히 힘을 내서 팔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안정되게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근육 둘레띠 회전 근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부르는 근육들인데요. 4개의 근육이 어깨를 둘러싸면서 상완 골두를 관절 중심에 고정해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어깨 밑근, 알아듣기 쉽게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으로 불리는데 앞글자를 따서 SITS 근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근육들이 잘 작용을 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상완골두가 위로 치우치지 않고 관절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돌이나 통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전근개가 약해져 있으면 같은 동작을 해도 어깨 위쪽 구조와 부딪히면서 통증이나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주변 신경은 모두 목에서 시작하는 팔 신경얼기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목에서 출발해서 어깨와 팔, 손까지 내려가는 큰 신경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경 다발이 어깨 관절 주위 그리고 빗장뼈, 쇄골뼈 아래쪽을 지나가면서 여러 개의 말초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근육 피부신경, 겨드랑신경, 노신경, 정중신경, 자신경 같은 신경들이 팔과 손까지 연결됩니다. 어깨 주변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으면 단순히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팔이 저리거나 근력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어깨가 아픈데 팔이 저리다, 힘이 빠진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보기보다 신경 쪽 문제의 가능성 염두를 두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병원 진료로 먼저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관절은 위팔뼈, 상완골두와 관절와라는 접시 같은 부분이 만나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롤, 글라이드, 스핀입니다. 롤은 굴러가는 움직임, 글라이드는 살짝 미끄러지는 움직임, 스핀은 제자리에서 도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팔을 옆으로 드는 외전 동작을 할 때 상완 골두는 위쪽으로 굴러가고 동시에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위로만 굴러가면 관절 위쪽 구조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글라이드가 같이 일어나야 움직임 없이 부드럽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곡이나 외회전 같은 다른 동작들도 상완 골두가 관절와 안에서 계속 중심을 유지하려고 롤, 글라이드, 스핀 동시에 조합돼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견갑 상완 리듬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위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팔뼈와 견갑골이 2대1 비율로 같이 움직입니다. 팔을 180도까지 들어 올린다고 하면은 위팔뼈가 약 120도, 견갑골이 약 60도 위로 올라가면서 합쳐서 180도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팔만 드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날개뼈가 갈비뼈 위에서 위로 돌아가주면서 어깨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근육 역할. 먼저 주동근으로는 팔을 옆으로 드는 외전 동작의 메인 근육은 삼각근 중간섬유입니다. 초반 구간 대략 0에서 60도 정도까지는 극상근이 같이 도와주면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스타트 역할을 해주고요. 다음 협력근, 즉 견갑골을 같이 움직여주는 근육입니다. 위로 들어 올리면 견갑골이 위로 돌아가는 상방회전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근육이 정거근과 승모근 하부입니다. 이 두 근육이 견갑골을 위로 올려주면서 상완골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위쪽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화 근육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ITS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네 근육이 상완골두를 관절 중앙에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승모근 중상부가 견갑골 위치를 안정시켜주면서 팔을 들 때 어깨가 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은 상완골두가 위쪽 구조와 부딪히면서 소위 말하는 충돌 증후군 같은 통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